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순방에서 진짜 흔들린 게 대통령이었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을 흔들려던 쪽이었을까요? 3박 5일간의 나토 몽골 순방을 두고 지상파 전역 뉴스에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번 건은 사진 외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난 3년간 눌러앉아 있던 세계의 구조적 자물쇠가 이번 한 주 만에 동시에 풀렸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KB국민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반토막 냈을까요? 그리고 왜 국힘 대표가 순방 성과 얘기에는 침묵하다가 대통령이 돌아오기도 전에 갑자기 부동산으로 판을 갈아엎으려 했을까요? 오늘은 이 그림을 세 층으로 열어보겠습니다. 표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뒤에 누가 무슨 계산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몇 달간 정치 지형을 어떻게 흔들지. 먼저 숫자 하나만 던져놓고 시작합시다.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이번 순방을 계기로 협상 개시가 공식화됐어요. 이게 뚫리면 대한민국 기업이 접근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 규모가 연 15조 원, 달러로 약 99억 달러입니다. 이 숫자를 확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윤석열 시절 반도체법과 IRA 협상 결과와 비교해 보시면 딱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순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 북한, 일본 사이에 눌려있던 세 가지 취약점을 한 주 만에 동시에 건드린 사건이거든요. 방산, 광물, 그리고 조선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튀르키예 앙카라 나토 방산 포럼 제4 세션 기조연설에서 던진 카드가 한 나토 방위 산업 파트너십이었어요. 파이낸셜 뉴스와 경향신문이 같은 날 인용한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이 개념은 지금까지의 방산 협력과 결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무기를 만들어서 나토 회원국에 판매하는 구조였습니다. 파트너십은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운용하는 구조로 격상시키자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소매점 하나하나 뚫으면서 K 전차 몇 대, K9 자주포 몇 대 팔던 방식이 있었어요. 홀란드의 K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이미 수출했고요. 노르웨이, 루마니아 같은 다른 나토 회원국도 한국산 방산 장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걸 넘어서 나토 조달청이라는 대형 유통망 본사에 입점 계약을 딴 겁니다. 한 번 뚫으면 여러 회원국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숫자를 좀 더 붙여보겠습니다.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일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나토 방산 시장은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합니다. 아나돌루 통신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유럽 나토 회원국에 대한 두 번째로 큰 무기 공급국으로 부상했어요. 세계 2위 공급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 더 얹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이튿날인 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양자회담을 가졌어요.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지원을 제외한 1억 달러 규모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 문제까지 논의했어요. 두 정상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자고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 그림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유럽 안보 최대 이슈의 협상 테이블 안쪽에 자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반도체법과 IRA 협상 때 대한민국은 판이 깨졌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밀렸습니다. 백악관에서 잘 조율하고 왔다는 얘기만 남기고 빈손으로 돌아왔거든요. 이번엔 대통령이 던진 카드 한 장이 나토 조달청 문을 열었고 젤렌스키와 마주 앉는 자리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적벽대전 직전 분위기예요. 수십만 대군이 붙었는데 동남풍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가 판을 가르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 광물입니다. 15년 만이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몽골을 국빈 방문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여기가 이번 순방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하필 몽골이었을까요? 한몽 포괄적 경제동 반자 협정, 이걸 시파라고 부릅니다. 2023년 12월에 협상이 시작됐다가 몽골 측 우려로 1년 7개월간 중단됐던 협상입니다. 그걸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원칙적 타결까지 끌고 왔어요.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고요. 수교 4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 양국 인적 교류를 연간 50만 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공동선언에 담겼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히토류입니다. 몽골의 히토류 매장량이 300만 톤이에요. 중국 400만 톤에 이은 세계 2위 규모입니다. 그리고 시파가 발효되면 몽골산 핵심 광물에 붙던 이에서 5% 관세가 즉시 철폐돼요. 히토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리, 몰리브덴 같은 반도체 EV 배터리에 필수적인 광물들이 다 여기 포함됩니다. 우리 반도체 배터리 EV 기업이 원자재를 지금보다 훨씬 싸게 들여올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가? 히토류 90%를 중국 한 나라에 맡겨두는 건 황금알 낳는 거위배 가르는 짓이에요. 그 거위 죽이고 나면 더 이상 알이 없거든요. 실제로 미중 관세 전쟁이 최고조였던 시점에 미국이 중국에 100% 추가 관세 얘기를 꺼내자 중국이 히토류 수출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이 얼마 못 버티고 관세 얘기를 접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서도 대한민국이 아무 대비 없이 앉아 있으면 다음번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이 갖는 또 다른 무게가 있어요. 몽골은 소련과 두 번째로 수교하고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남북 대화 채널이 완전히 끊긴 지금 몽골이 우회 경로가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예요. 이 대통령이 후렐수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NPT 체제 지지를 공동선언에 담아냈고 대북 관계에서 몽골의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광물 협력과 대북 채널을 한자리에서 확보한 겁니다. 문화적 근접성 얘기도 짚고 갈게요. 몽골 최대 축제인 나다미 씨름과 활쏘기, 말타기를 중심으로 열립니다. 우리 전통 스포츠 종목과 그대로 겹쳐요. 알타이족, 어족 계열의 언어와 정서적 근접성까지 있고요. 이게 문화 얘기가 아니라 외교 지렛대예요. 서로 낯설지 않다는 감각이 국가 간 협정을 만들 때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이번 순방이 딱 보여줬습니다. 이 얘기 지상파 저녁 뉴스에서 몇 초짜리로 나갔을 겁니다. 근데 히토류 90% 의존이 뭘 의미하는지, 왜 몽골까지 굳이 15년 만에 국빈으로 가야 했는지 그 구조를 짚은 보도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거의 없어요. 뉴스에서는 대통령 부부 활쏘기, 사진과 나담 축제 화려한 개막식만 반복 재생됐고요. 이 활쏘기 장면도 그냥 문화체험이 아닙니다.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나담 축제 공식 주빈으로 초청됐어요. 몽골 측이 말탄 기수 2명한테 태극기와 몽골 국기를 들려서 국립체육경기장 트랙을 한 바퀴 돌게 했습니다. 최고 국빈 대우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몽골 울란바타르 시내 서울의 거리라는 곳을 깜짝 방문해서 떡볶이 노점에서 시민들과 소통한 장면까지 나왔어요. 지금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 국민이 6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몽골 인구 규모에서 이 정도면 사실상 몽골 사회의 한 축이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몽골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위치시켰는지 이 그림 한 장에 다 나옵니다. 세 번째, 조선입니다. 7일 저녁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 에르도안 대통령 주최 공식 환영 만찬장,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 다시 만났습니다. G7에서 마주친 지 정확히 3주 만이에요. 3주 만에 다시 만나는 대통령이라니. 트럼프한테 그 정도 스킨십 되는 각국 정상이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다들 트럼프 회피하고 다니는 판인데요. 여기서 나온 얘기가 미군함 10척 건조 문제입니다. G7 때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미국 군함 10척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이번엔 그 얘기가 실무 협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8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두 정상이 구체적 방안 검토를 위해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와 트럼프와의 골프 라운딩까지 재확인했습니다. 이거 사마이 같은 인내심의 결과예요. G7에서 던진 씨앗이 3주 만에 실무 협의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큰 그림이냐?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선 조선업의 세계 점유율이 2024년 기준형 점용 4%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중국과 대한민국이 세계 상선 조선의 83%를 담당하고 있어요. 미국이 해군 함정을 유지 보수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먼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맞서가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이걸 이재명 정부가 받아안아 대미 관세 협상 지렛대로 만들었어요. 대미 투자 패키지 3, 500억 달러 중 조선업 협력 사업 부분이 500억 달러 규모로 잡혀 있습니다. 팀 이재명이 정부 기업 산업계 삼각으로 움직인 결과예요. 지금 미국 국방부와 해군이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국내 대표 조선사들한테 전투함과 급유함 관련 정보 요청을 보내오고 있어요. 정보 요청은 미 행정부가 실제 계획을 세우기 전 시장 정보를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얘기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윤석열 트럼프 회동은 3개월 간격의 48초 조우였습니다. 스치듯 인사하고 안녕한 게 가장 짧은 순간이 3개월이었어요. 지금은 3주 간격의 만찬, 옆자리 대화, 실무 협의, 진입, 골프 약속까지 손가락 걸었습니다. 이 온도차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이 대통령이 이런 관계를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 나라의 국빈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관심사가 뭔지 미리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자리에서 상대방이 빵 터지는 한마디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도 어깨동무하는 관계가 됐고 G7이나 G20에서 만나면 서로 다가서는 정상들이 늘어나는 것도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노르웨이 총리 앞에서는 노르웨이 월드컵 응원 얘기를 꺼냈고 루마니아 대통령 앞에서는 드라큘라 얘기로 화답했습니다. 한 나라의 관심사와 정서를 미리 공부해서 그 자리에서 딱 꽂히는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그동안 트럼프 일기 시절에 아베 총리가 5번 골프를 치면서 트럼프의 신뢰를 쌓았다는 얘기를 아시죠? 지금 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나스 카르스테르 노르웨이 총리, 니쿠 슈르단 루마니아 대통령, 롭비에튼 네덜란드 총리와도 연쇄 양자 회담을 진행하면서 방산과 원자력, 풍력, 협력, 논의까지 다 걸어뒀어요. 김혜경 여사가 튀르키예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 튀르키예 국기 새긴 빨간색 재킷을 입고 나왔다는 것도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상대국에 어떻게 익히는지 아는 팀의 그림이에요. 여기서 다들 대통령 순방 잘 다녀왔네 하고 결론 내리고 싶어지실 겁니다. 근데 이게 표면이에요. 진짜 그림은 다음 층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국힘이 부동산 카드를 뽑아들었을까요? 시간표를 한번 짚어보시죠. 7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국빈 방문 마지막 날 나담 축제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던 그날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반토막 낸다고 발표합니다. 대통령이 아직 몽골 하늘 아래 있던 시점이에요. 7월 11일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이틀 뒤인 7월 13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차라리 JM제명은행으로 간판 바꿔라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바보들의 행진이라며 부동산 대토론회를 조롱했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민주당 부동산 폭망 3대 세습 프레임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메시지가 비슷한 시점에 안철수, 장동혁, 정점식 세 사람 입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패턴이에요. 여기에 국힘 내부 정치 일정을 겹쳐보시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국민의힘은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6.3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권 경쟁이 진행 중인 시기입니다. 대통령 순방 성과가 방산, 광물, 조선 사면타로 나와버리면 국힘 지도부는 뭐 하나라도 프레임을 잡아야만 하는 정치 일정상의 압박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카드를 이렇게 급하게 뽑아둔 겁니다. 이걸 안 뽑으면 순방 성공 뉴스가 3주 내내 이어질 판이니까요. 그리고 KB국민은행이 왜 하필 그날 그 조치를 내놨는지도 짚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정해뒀어요. KB국민은행이 이걸 3억 원으로 더 조인 겁니다.
정부 기준보다 강한 자체 규제를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도입했어요.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10일 브리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조치 이후 청년들 연락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미래 소득에는 자신 있지만 지금 당장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이 지점이 국힘의 프레임과 정부의 실제 고민 사이에 있는 간극입니다. 여기서 국힘이 쓰고 있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74주 연속 상승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승세가 언제부터 붙었는지 계산해 보면 정확히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이후예요. 국힘 소속 시장이 서울 곳곳에 뿌린 규제 확대가 시장 왜곡의 시작점인데 그걸 이재명 정부에 덤터기 씌우는 겁니다. 같은 기준을 오세훈 시장에게 적용했다면 그때는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지금 부동산 문제는 어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 시기에 30대 인구 증가와 1인 가구 급증이라는 수요 폭발이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오세훈 라인이 공급을 못 늘렸습니다. 그 미완의 청구서를 지금 정부가 받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30대 인구 유출이 최근 세대 중 제일 컸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서울 안에서 조금 큰 아파트로 못 옮기고 경기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그림입니다.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애 데리고 통근 2시간 하는 세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정부의 대응도 이미 진행 중이에요. 정부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세제를 주제로 릴레이 공개 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합니다. 대통령이 X계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미리 던진 쟁점만 봐도 압니다. 실주거용 1주택과 다주택의 차 등 초고가 실거주 주택, 별도 처리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용도,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쟁점에 답을 내도록 판을 깔았어요. 그리고 서리풀 1, 2지구 같은 신도시 공급 계획, 2016년부터 시작되는 입주 계획까지 장기 공급 카드도 함께 걸어뒀습니다. 조중동 주류 매체 헤드라인만 보시면 이 그림이 안 보여요. 대통령 순방이 방산 15조 원 시장을 뚫었다는 헤드라인은 3면 밑단에 밀어두고 국민은행 주담대 얘기가 일면 톱을 잡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순서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이 정도 예언이 몇 번째인지 마을 사람들이 세고 있는 중이에요. 양측이 소년 얘기, 핵심은 늑대가 진짜 왔는지가 아니에요. 외친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거든요. 이 정도면 자충수입니다. 대통령 순방 성과가 방산 파트너십이 몽골 시파, 미국 조선협력 3연타로 나왔는데 그 판을 흔들 카드가 은행 지점 대출 한도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은행 하나가 6억 원 대출을 3억 원으로 줄였다고 대통령 이름을 붙여서 제명은행이라니. 이 정도 창의력을 부동산 공급 대책에 좀 쓰셨으면 지금 이 상황이 안 왔을 겁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주담대 3억이라는 숫자로 대통령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힘 손에 남은 카드가 그것뿐이라는 자백입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 이 국면의 전부를 설명합니다. 처음에 물었죠. 이번 순방에서 진짜 흔들린 게 대통령이었는지 대통령을 흔들려던 쪽이었는지 여론조사가 답을 대신 해줬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8.9%로 2주 연속 상승했어요. 부정평가는 47.7%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리얼미터 측 분석은 이겁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격상하고 방산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한 가시적인 외교 안보 성과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 44.8%, 국민의힘 38.1%로 두 당의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4주 연속 지지율 하락, 특히 PK에서 20.6%P에 폭락했어요. 국힘의 텃밭이라던 부산 경남에서 이 정도 폭락이 나온 건 6.3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도 국힘이 여전히 답을 못 찾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기까지가 이번 주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방산 파트너십인 조달 기본 협정 협상이 이제 막 시작한 단계예요. 몽골 시파는 원칙적 타결이지 정식 서명이 아닙니다. 트럼프와의 조선 협력도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단계예요. 지금은 문이 열린 단계고 이 문을 통과시키는 게 앞으로 몇 달의 진짜 승부입니다. 여기에 국내 어젠다도 겹쳐 있습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조치, 15일부터 시작되는 2차 부처 업무보고, 그리고 23일 부동산 대토론회까지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국내 정책 추동력으로 어떻게 전환하느냐가 하반기 국정의 큰 그림입니다. 반대편에서는 국힘의 8월 17일 전당대회, 여기서 결정되는 새 지도부가 어떤 대여 전략을 가져올지가 남은 변수예요. 그래서 진짜 궁금해지는 건 이겁니다. 7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이냐, 그리고 그 순간 국힘은 또 어떤 이름을 지어낼 것이냐, 제명은행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고 함께 보시죠.